이 자리에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영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어느 대학생의 글이 큰 울림이 돼가지고 그게 참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했으면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할 텐데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민생경제 문제, 특히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잘 타협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진표 의원님은 이 수원 영통을 지역구로 이 3선의 국회의원이시면서 또 교육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통이시기도 한데요. 그런 의원님께서 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또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되시려는 이유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2010년에 경기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고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유시민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실패해서 이 경기도민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빚을 갚아야 정치인으로서 다음 단계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행되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 하나 하고요. 또 경기도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을 6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었을 때 경기도가 놀랍게도 지난 10년 동안 지역경제 성장률이 증가율에서도 또 증가액에서도 모두 꼴찌를 해서 경기도가 6개 광역경제권 중에 가장 가난한 경기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경기도 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경기도에 있고 또 현대자동차 거의 60, 70%가 경기도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가 침체되니까 결국 가장 조건이 좋은 경기도가 이렇게 침체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경제를 되살려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제가 97년 외환위기 때 중요한 책임을 맡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30여 년 공직생활 특히 주로 경제 쪽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경기도 경제 위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드시고 싶은 그런 그게 이제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유시민 후보에게 패하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그 원혜영 의원 등과의 한판 승부도 또 예상이 되는데 자신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그 고등학교, 대학교가 저보다 후배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늘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외모이지만 뚝심을 갖춘 외유 내강형의 그런 정치인이고 또 부천시장을 잘 하셨고 풀무원이라는 기업도 창업한 창조적인 혁신가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본선에서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 이것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고 당내 후보를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민들은 어려운 경기도의 경제, 특히 재정 파탄으로
이 세수가 1조 5천이나 부족한 이 어려운 경기도의 살림을 어떻게 누가 구제해낼 거냐. 그런 정책과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점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경기도의 유권자가 전체 인구 1200만이고 경기도 유권자가 약 9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3분의 1인 보수층의 유권자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쪽을 지지하실 거고 또 진보 쪽 유권자의 한 90%는 또 이제 우리 야당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텐데 승패는 중도에 있는 300만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지냐로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면서 보면 저는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중도 개혁적인 그리고 중도의 균형을 맞춘 생활경제, 생활정치를 늘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훨씬 도민들의 선택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가 도시와 농촌 또 접경지역 산악과 해안 항구 뭐 이래서 정말 그 구성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그렇게 다양성은 또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잘 조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려면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장차관을 5번 하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 이런 일들을 한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준비된 도지사로서 경기도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본선 경쟁력,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준비된 도지사라는 또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상대당을 좀 볼까요?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 원유철, 이 정병국 의원이 또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이 작년에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선을 실패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대선을 실패한 정당은 대개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여파로 우리 당의 현재 정당 지지율이 경기도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후보들 간의 경쟁력에서 보면 제가 새누리당의 정병국이나 원희철 의원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좀 더 당내 혁신을 하고 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도지사는 승리할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 선거가 또 치러집니다. 이 여당 이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의 선거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2년 한 8개월 후에 실시된 선거였기 때문에 중간평가 선거여서 시점에서 야당에게 유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프리미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 경기도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도정을 펼친 데 그 책임이 있고 또 지난 18년 동안 경기도는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지방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경기도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선거전에서 잘 도민들에게 홍보하면 도민들이 이번에는 한번 바꿔서 경기도 경제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경기 언론인 클럽 이 초청 강연에 또 강연자로 나서신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교통 정책인 이 GTX에 맞서는 G1X, 이 경기 하나철도 구상을 또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유철 의원이 그랬던가요? 저보다 나중에 이제 경기 언론인 클럽과 한담회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이인재 지사 때에 한번 검토했다가 경제성이 없어서 폐기된 정책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재 지사 때의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그 시점 20여 년 전에는 그게 경제성이 없었지만 그때도 예측하기를 2020년대로 가면 경기 하나철도는 꼭 필요하고 경제성이 모든 영역에서 다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제가 말하는 G1X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덜러덩치 있자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을 경기도와 수도권 외곽까지 계속 연장하는 것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선, 금년에 이제 수원역까지 개통된 게 바로 그런 철도 아닙니까? 이런 철도를 다 만들고 나면 서울 시내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이 있습니다만은 어디든지 지하철로 다 갈 수 있는 것은 2호선이라는 순환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수원과 인천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철도가 있어야만 철도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 승객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이 광역 철도 시대를 만들려면 이것은 누가 집권해도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경이든 런던이든 뉴욕이든 세계 대도시의 광역철도망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GTX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돌출적으로 너무 빠른,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보면 신기루처럼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연 그런 철도를 건설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 점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를 연장하는데 약 5조의 돈이면 됩니다. 또 경기 하나철도를 건설할 때도 기존에 있는 철도를 다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또 5조면 되는데, 경기 하나철도는 수도권 인구 약 2,500만 중에서 그 7, 8%밖에 안 되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빠르게 실어 나르는 세 개의 노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GTX가. GTX가. 그래서 동탄에서 일산까지, 안양 금정에서 의정부까지, 또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그런데 이 세 개의 노선 이용자는 불과 2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은 무려 15조를 재정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 민자 사업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순수 민자 사업으로 할 때는 아마 1회 이용료를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경제성이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15,000원을 내고 동탄에서 일산까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이걸 건설하는 것은 예산 배정의 원칙이 안 맞아서 정치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광역철도 예산이 1년에 한 1조에서 1조 5천억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GTX 하나 건설하는데 15조를 쓰게 되면 10년 동안, 그러면 다른 철도는 모두 다 블랙홀처럼 거기 빨려 들어가는데 그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특성 몇 사람만을 위해서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풀어나가야 할 다양한 또 현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또 어떤 역할을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경기도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처한 위치로 볼 때 환황의 경제권의 중심 역할,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 세계의 공장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의 동부연안에 경기도 출신 중소기업이 약 2만 6천 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을
경기도와 기초단체장들이 중국과 잘 연결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세계 굴지의 초첨단 기업들을 경기도로 유치해서 융복합 투자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산업의 각 부문 경기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우위가 대개 지금 2년에서 4년 정도인데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넓혀가야만 중국이 우리 기업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융복합의 하나의 메카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핵심이 경기도다 하는 얘기고요. 그 밖에도 이제 교육에서 우리 교육이 너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교육을 확대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 아주 시급하고 이것은 교육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고 도에서도 예산과 행정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가 이제 돈을 많이 써서 그러면서도 효과는 적은 이유가 현장의 최종 복지의 수요자들을 반드시 가서 면담하고 방문해서 면담해봐야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복지 수요를 그대로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모든 수요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청와대 정책수석 할 때 세류 이동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은 20대의 젊은 남자가 고관절에 대해서 몸을 쓰지 못하고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었고 부인은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에 현장을 나가봐야만 아이를 먼저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정신병을 치료하든 고관절을 치료하든 해서 이걸 회복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전부 공무원으로 하려다 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해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나 절이나 성당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이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네트워킹을 잘 해서 한 자원봉사자가 두 곳, 세 곳의 어려운 최종 복지 수요자들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면담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는 그래야 예산도 절약하면서 복지가 다른 지역보다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가 있다. 예산 낭비도 막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깨동무 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지역별로 평화경제, 남북 평화협력을 촉진하고 특히 파주나 고향 같은 곳에는 이 평화 경제를 통해서 제조 물류 혁신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한강, 예성강, 임진강 이런 지역에 남북한이 함께 투자해서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아주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눌 말씀은 참 많은데요.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마국간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많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일을 해주고 계신데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훈훈한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는 이런 어깨동무 복지에 참여하는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를 좀 더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원 영통 김진표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